간만에 만났죠? 네. 네. 이 오프라사에서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생동감도 넘치고 있는데 이 온라인으로 오늘 얼굴을 접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건식들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집에 뭐 계속 계시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나중에는 시간 속에서 또 우울감이 오네요. 뭐 때문에 사는가 싶기도 하고 이게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저한테 항상 질문하시는 분들이 언제쯤 끝나냐고. 제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7, 8월이면 잡힌대요. 7, 8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방콕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7, 8월까지 기다린다? 그럼 또 7, 8월이 되면 모든 것이 와, 우리 스스로가 또 사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무언가가 또 나를 또 건드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 외가가 중국인데 길림성 쪽이에요. 그쪽에는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지금 A형 감염이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역시 또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역할이 뭔가 그런 것이 방법은 많을 겁니다. 많으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강의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이런 것을 알아봤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8개 나라의 질병센터 본부에 제가 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내용들이 다 틀려요. 우리나라에서 발표했는 거, 영국에서 발표했는 거, 미국에서 발표했는 거 다 자료가 틀려요. 뭐 미국에서 발표했는 자료를 보니까 마른 기침을 많이 하고 처음에는 초반에는 열이 없대요. 무증상 증상 자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낌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폐 기흉이 생기고 나중에 나아가면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폐 쪽에서 전부 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이렇게 숨을 이렇게 산소 공급을 받기 위해서 호흡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폐 끝부분에 가면 폐포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포도 송이처럼 이렇게 생겨가 있는데 거기서 내 몸에서 운동하고 난 배기가스하고 내가 숨을 통해서 들이킨 산소하고 교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 염증이 생기거나 진물이 생기게 되면요, 얘가 나중에는요, 이게 말라 삐뚤어져요. 이게 자꾸 이렇게 말라 삐뚤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묘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측에서는 지금 코로나19를 앓고 난 다음에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20에서 30%의 폐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발표가 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괜찮더라라는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조금은 차등은 있는데, 그래서 그 8개 나라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다가 쭉 비교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공통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배워왔던 거. 직접적으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폐라는 거는요, 장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같은 선상에 이렇게 놓여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인데, 내 몸 자체가 아무래도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또는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또 심지어 저한테 간혹가다 이런 전화가 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tom바구니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이 많이 오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세균하고 바이러스는요, 근본적으로 틀려요. 세균은 세포내에 핵이 있어요. 이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바이러스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핵이 없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감염 다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염이 되더라도 회복되는 속도가 차이가 나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내 몸속에 내재된 면역력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간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어떤 분은 6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어떤 분은 지금 한 달째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내 인체의 반응 속도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면역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우리가 항상 강의 첫날에 배워왔던 그런 부분 이걸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8개 나라에서 발표된 사례 중에서 공통점이 1번이 바로 뭐냐 그러면 물입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이 물도 어떤 물을 많이 드시느냐 그러면 따뜻한 물이에요. 이 물도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항상 우리가 와인 드시듯이 우아하게 아주 고급스럽게 드시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정도를 들어가야 되느냐 책마다 조금씩은 차등은 있잖아요. 1.8리터에서 2리터 이상이다라고 이래놓고 있습니다. 체중에 따라서 조금의 차등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1.8리터에서 2리터다. 내가 평상시에 물은 얼마만큼을 드느냐 심지어 어떤 논문에는 보면요 내가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면 감기하고도 이별할 수 있다는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요 그만큼 내 몸 속에 있는 점막 자체가 촉촉해집니다. 이 촉촉해지면 바이러스가 설령 내 몸에 들어왔다고도 쉽게 나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물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요 끈적거림을 점막이 가져온다면 이 바이러스가 달라붙겠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으니까 내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이를 상대해서 공격을 가할 것이고 그럼 공격을 가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염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 늘상 저희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인체 면역의 70%가 장에 있다라고들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보십시오. 장 관리. 우리가 장 관리라고 이야기하면 이 장 관리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첫 번째로 와닿는 것이 뭐 우리는 유익균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 식이섬유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첨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온열입니다. 온기입니다. 온기. 늘 장을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장,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장 관리입니다. 장 관리. 우리 몸속에는요 유익균도 많고 유해균도 많아요. 그런 반면에요 이게 박쥐하고 똑같은 중간균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평균적인 비율을 보면요 이것도 책마다 조금씩은 차등은 있습니다만 내 몸속에 내 장 건강에 면역을 올려주는 이 유익균 자체가 전체 균의 한 3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을 조금 안 좋은 상태로 만들어내는 유해균 자체는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가 되느냐 그러면 15에서 20% 플러스 마이너스 내외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 20% 정도. 이 두 가지가 보편적으로 한 50%를 갖고 있는데 이 중간에 박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중간균이에요. 이 중간균 자체가 한 50% 내외로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데 얘가 항상 견눈질을 이렇게 합니다. 좌우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이 좌우를 들여다보다가 세력이 높은 쪽에 가서 얘가 붙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상으로 봐서는 유익균이 30%고 유해균 자체가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중간균 자체가 이 상황으로 만들어버려요. 유익균 쪽으로 들어가 붙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내 몸에는요 유익균이 80%가 되고 유해균이 20%가 돼요. 이 상태를 갖다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이게 균형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 균형 자체가 가끔 가다가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나는 유산균을 갖다 그렇게들 많이 먹는데 어떨 때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고 나면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들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요 항생제 하나이면 100% 파괴가 가야 됩니다. 항생제 하나이면요 내 몸속에 존재하고 있던 유해균이나 유익균 자체가 완전히 사멸을 해버립니다. 그럼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먹었던 이 유익균 자체가 내 몸속에서 번식을 하게 되고 내 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 자체가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주는데 유익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 번쯤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유익균 자체는 얘는 주 먹이가 뭐냐 그러면 얘는 제일 좋아하는 게 식이섬유입니다. 얘의 주 먹이는 식이섬유. 그 다음 두 번째가 올리고당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프락토 올리고당입니다. 얘 두 가지를 주 먹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날은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량이 많고 어떤 날은 밥을 봐도 밥 먹고 싶은 분위기가 아닐 때가 있죠. 우리가 밥이 먹히지 않는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내 몸속에 유익균이 많이 있다고 치더라도 내 장 건강 자체가 차가우면요 얘를 갖다 제대로 먹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익균은 제일 좋은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내 체온, 장 온도를 가만히 우리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아요. 37도선입니다. 이 37도선을 유익균은 가장 좋은 환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식이섬유나 올리고당을 주로 많이 먹습니다. 먹고 나면 반드시 배설을 하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대사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을 먹고 난 다음에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바로 뭐냐 그러면 유산이라는 것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유산이라는 것을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 유산이 우리가 조금은 유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 자체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장내 환경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요. 유산 자체가 장내 환경을 산성 환경으로 만듭니다. 그럼 산성 환경이 뭐라고? 우리는 건강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WX도 드시고 단백질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도 많이들 드시지 않습니까? 드시는데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자체가 가장 장내 환경인 산성 환경일 적에 흡수 속도가 제일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 환경이 산성 환경일 적에 똑같은 동일한 양을 드시는 분들의 그 흡수 자체가 산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판가름이 지어진답니다. 그래서 산성 환경이 제일 낫다고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유산의 두 번째로 하는 역할이 바로 뭐냐 하면 장벽을 이렇게 톡톡 터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장벽을 쳐주기 때문에 장을 갖다가 우리가 뭐 배변 효과를 갖다 올려주는 그런 쪽에도 관여를 하는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배변 효과를 좋게 하는 그런 것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 그러면 유산은요 비타민 B군 합성에도 크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필요한 비타민 B군 아시죠? 이 B군을 합성하는데도 유산이 결정적으로 관여를 하는 걸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유산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산균 우리가 많이들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서식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따뜻한 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상 우리가 아랫배 하단전이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따뜻하게 하려면 나는 따뜻하게 먹는데요. 찬 음식은 한 번도 나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게 장이 차고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따뜻한 음식을 갖다가 늘상 먹는데 왜 장이 찰까요? 라고 이렇게 반문들 하시는데 우리가 이 혈관이라는 것이 그래요. 심장에서 장까지 혈액을 공급할 적에는요 온기도 공급을 하고 산소도 공급을 하고 영양소도 공급을 하거든요.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게 내 전신에 흐르고 있는 모든 혈관 자체가 일시적으로 확 수축을 해버립니다. 수축을 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좁아진다는 그런 의미죠. 혈관 자체가 좁아지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 공급도 용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영양소라든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급 자체가 원만하지를 못하단 말이죠. 그러면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나는 손이 왜 이렇게 찰까요? 손이 차다는 것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비타민이 그만큼 부족해서 그렇대요. 손이 찬 거는요.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손이 찬 거는요. 온도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결국은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는 거죠. 그 혈액 속에 모든 것을 갖다가 정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혈관 수축인데 스트레스가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늘 우리는 긴장을 하고 살고 늘 긴장 속에 살다 보니까 나는 긴장을 하려고 폰만 잡아도 혈관을 수축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템포만 이렇게 쉬어가는 방향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늘상 빠르게 빨리 이 속에 저도 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늘 숙지하고 살았었는데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는 10명이 건널 때도 있고 어느 날에는 한 20명이 건널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1등으로 건너는 제 스스로를 발견을 했어요.
늘상 사람들 그 격바구니 속에서 부딪히지 않고 그냥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제 스스로를 이렇게 찾아내시는데 막상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늘상 저는 빠르게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템포만 이렇게 쉬어 나가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내 몸 스스로를 위해서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이 스트레스가 진짜로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전신을 흐르고 있는 혈관 자체가 완전히 수축을 하는 거니까 뭐 좀 더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따뜻하지 않고 차가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차가움을 갖다가 아주 반기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유해균이라는 거죠. 차가움을 아주 반기는 것이 유해균입니다. 이 유해균은요, 냉기를 좋아합니다. 암세포가 똑같아요. 암세포가 똑같아요. 정상세포는 온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암세포는 냉기를 좋아해요. 결국은 암 환자들은요, 전부 다 손발이 다 찹니다. 수족 자체가 차다는 거죠. 이게 유해균들은요, 얘가 주 먹이가 뭐냐 하면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지방입니다. 지방을 제일 좋아하고 두 번째로 얘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콜레스테롤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소화되지 아니한 아미노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화 안 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우리가 고기를 드시잖아요. 고기를 드시면 내 체내에서 유익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유익균이 부족하다는 것은 장이 그만큼 차다는 것이고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 B군 합성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비타민 B군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단백질 대사 장애가 오게 됩니다. 이 단백질, 소화되지 아니한 단백질 얘들이 전부 다 대장에 머무르게 되고 여기서 유익균들은 얘네들을 갖다가 발효를 시켜주는 반면에 이 유해균들은 얘네들을 갖다가 전부 다 부패화시킨단 말이죠. 이 부패를 시키다 보니까 금방 말씀드렸던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소화되지 아니한 단백질을 섭취를 하되 얘들의 배설물이 바로 뭐냐? 대사산물이 뭐냐? 얘들 대사산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1번이 바로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유해균의 대사산물이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페놀, 인돌 이런 부분이죠. 이게 전부 1급 발암물질들입니다. 1급 발암물질. 암모니아가 몸에 해롭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암모니아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단백질을 섭취를 하시면 소화 과정에서 전부 다 질소로 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 지금 복부에 가스가 꽉 차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방귀로서 분출을 시키지 아니하고 참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관 속으로 전부 다 이게 흡수를 합니다. 혈관 자체에서 아모니아를 흡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심장에서 나왔던 모든 혈액 자체가 반드시 어깨 아래쪽을 통과하는 혈액들은요, 심장으로 돌아갈 적에 그냥 심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간을 경주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깨 아래쪽을 통과하는 모든 혈액들은요, 심장에서 나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갈 적 과정을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심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간을 경유한단 말이죠. 경유해서 반드시 해독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그 과정에 암모니아도 이 과정이에요. 간에서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냐 그러면 너무나 강렬한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요소질소라는 물질로 해독을 시켜버립니다. 요소질소라는 물질로 해독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하고 나면 간에서는요, 이걸 간 대사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간이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들 생각을 해요. 이래놓고 나가면 두 번째는요, 나는 내 할 일을 다 끝냈으니까 간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심장한테 모든 것을 갖다가 전임을 해버려요. 나머지는 너가 해라. 신장, 소변으로 네가 배출을 하라는 거죠. 근데 신장에서는요, 배출시켜주는 것이 바로 사구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구체가 콩팥 하나에 배출을 시켜주고 또는 재흡수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구체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산성 노폐물 배출입니다. 산성 노폐물 배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배출물 중에서 노폐물 중에서 가장 강렬한 물질 산성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요산이라는 물질하고 요소질소라는 물질들이죠. 얘네들이 빠져나가다 보면요, 한두 번 빠져나가고 1년, 2년 빠져나갈 때는 얘가 아무런 편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요, 가족력을 동반을 한다든가 시간 속에서 1년, 10년, 뭐 20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배출을 하다 보면 이 사구체가 엄청난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손상을 입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배출 능력 자체가 그만큼 저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에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피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대체적으로 다 본다면요, 체온이 전부 다 떨어지시는 분들이세요. 상대적으로 장이 전부 다 차가운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외부 공기로부터 이게 차가움으로부터 내 체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또는 온도 자체를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공이라는 모공 다 닫아버려요. 이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순환이라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피와 함께. 거치다 보면요. 피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직선길을 가다 보면 빠른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곡선을 거친다면요. 아무래도 정체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럼 이 정체하는 부분이 어떤 부위에서 정체를 말해야겠습니까? 내 몸의 끝부분. 그 다음에 관절 부분. 이런 부위에서 많은 정체를 하게 돼요. 그럼 정체를 하게 되면 노폐물이 그 자체에서 축적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류마티스라는 거죠. 이런 부분. 이게 전부 다 체는 노폐물 축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한번 좀 이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결국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 몸속에서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물론 동물성 단백질도 많이 있습니다만 유해균 얘를 갖다가 조금은 줄여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유해균을 줄여준다면 무조건적으로 유산균만 많이 드시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드시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그 필요한 장의 입구에서 위치해서 서식을 하게 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관련 얘들 먹이를 많이들 제공을 하는 것과 더불어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 건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한 가지가 아니고 이 세 가지입니다.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유익균과 더불어서 식이섬유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온기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가움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물 같은 것도 드실 적에는 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이라 그러죠. 내 체온보다도 2도에서 한 3도 정도 떨어지는 물. 이 물을 갖다가 우리가 엄양탕이라고 표현을 해요. 엄양탕. 이 물 자체를 그게 마심으로 인해서 내 하루를 출발시키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물 드시는 것을 갖다가 하루 일과중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언제 시간까지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밤 10시까지 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내 몸 자체는 그래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있고 이것을 만들어내서 내 노폐물 자체가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다 보면 이 노폐물을 수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음양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밤 10시 이후에는요. 에너지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시간부터는 계속적으로 노폐물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물 마시는 것도 밤 10시 이전까지만 드시고 신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잠자리에 들어가실 적에는 반드시 소변 한번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장 건강 자체가. 이건 뭐 어떤 약을 드시느냐. 뭐 그건 우리가 권장 섭취량 그것을 갖다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체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요즘 들어서 우리가 폐에 대해서 많이들 화두가 되어 있죠. 폐 건강에 대해서들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폐라는 것은요 결국은 뭐하고 일맥상통하냐 그러면 이것도 장 건강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두한종열이라는 얘기들 많이 해보셨죠. 두한종열 들어보셨죠? 네. 예, 발을 따뜻하게 해라. 발을 따뜻하게 하면 우리는 머리가 시원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두한종열이에요. 어떤 분들은 반대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 냉동실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으면 발이 따뜻해집니까? 그게 아니고 발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조결이에요. 조결. 발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조결하십시오. 이 발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발 자체는 항상 따뜻하게 우리가 뭐 각탕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좌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좌욕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좌욕을 한번 하고 나면 몸이 그렇게 따뜻해짐을 느끼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다이렉트로 우리가 디렉으로 폐 자체에다가 막고로 열을 주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족열, 이 자체를 하셔야 돼요. 족열. 그러면 신장의 수기가 상승을 한대요. 신장의 수기가 상승을 한대요. 신장 수기가 상승을 해야지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폐기운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신장의 수기가 상승을 해야지 폐기운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폐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호흡, 산소, 뭐 배기가스를 배출시키고 산소를 공급해 받는다?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암의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리더 한 분이 이렇게 계시고 그 프론트가 엄청난 인원수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리더분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도 그 한 사람의 능력으로서는요, 수많은 사람이 통제가 안 돼요. 중간중간에 전부 다 뭐가 존재를 해야 되냐 하면 중간 리더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100% 살도 붙이지 않고서 전달해주는 중간 리더가 있어줘야 돼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사장님. 심장이라는 데서, 이 심장이라는 데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심청박동이라 그래서 콩닥거려요. 콩닥콩닥 소리 나는데 이렇게 쿵닥이라는 그 표현 자체로 인해 가지고 발가락 끝까지 혈액이 공급이 된다. 그 쿵닥 하는 그 자체 그 압을 인해 가지고 머리까지 피가 공급이 돼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뉴스라든가 이렇게 정보를 접하다 보면요, 우리 인체에 흐르고 있는 혈관 자체가 세포로 따지면 60조 개가 넘고 혈관 길이로 따지면 어떤 책에는 뭐 지구 한 바퀴 반을 돌고 어떤 책에는 두 바퀴 반을 돈다는 책이 있어요. 그만큼 길다는 뜻이잖아요. 그 긴 거리의 혈관을 통해서 산소도 공급하고 온기도 공급하고 영양소도 공급을 시켜줘요. 이렇게 평닥거리는 그 힘으로서 발가락 끝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장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대략으로 보면 배에서 장까지는 뭐 거리가 30cm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펼쳐나누면요 10m가 넘어요.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혈관을 통해서 혈액 자체가 순환이 일어난다고요? 그건 절대로 심장 얘 혼자만의 능력 가지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요. 중간 리더들이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전달받은 것을요, 1%의 로스도 없이 그대로 100% 전달을 시켜주는 중간 리더가 이렇게 자리 포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폐입니다. 폐 기능이에요. 그래서 폐 기능이 떨어지면요, 제일 첫 번째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폐 기능이 좋잖아요. 혈액순환이 그만큼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은 폐하고 한선상에 있다, 한술에 있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 조금 올인을 하시면요, 폐도 그만큼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폐 건강 자체를 갖다가 이 폐 하나 자체를 보고서 운동을, 어떤 식의 운동을 해주면 폐가 좋아질까? 폐는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한테 10발짝을 못 걷겠대요. 숨이 가빠서. 코로나19에 걸리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숨이 가빠요. 숨쉬기가 어려워요. 이게 코로나19의 정상이 아니고, 코로나19의 정상은 호흡 정도가 어느 상황까지 악한 상황이 되면 나타나지 않으면 물에 빠져서 호흡이 곤란한 상황. 그 상황까지 직면하게 된답니다. 그만큼 숨쉬기가 어려워진대요. 이게. 그래서 폐 기흉이 생기시는 분들이 보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공산소 공급 호흡기를 많이 부착을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흡연자들,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가족력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보면 폐 기흉 환자들이 의외로 많다라고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폐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건강을 갖다가 옮기시려고 그러면 1번은 장 건강이고, 두 번째는요, 오늘 내가 10발짝밖에 걷지를 못하면요, 오늘 10발짝만 걸으시면 돼요. 내일은요, 11발짝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요, 또 한 발짝을 늘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나면요, 100번을 걸을 수가 있고 1000번을 걸을 수가 있어요. 이게 10번밖에 걸지도 못하시는 분이 100번을 걸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폐가 건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복식호흡하는 것을 갖다가 연습을 하십시오. 복식호흡을 하실 적에는요, 어떤 분들 그러세요? 숨을 코로 들이킬 적에는 가슴을 하늘씩 부풀려야 된대요. 그러면 쭈그러져가 있던 이 폐가 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숨을 내뱉을 적에는 어떻게 뱉어줘야 되느냐 하면요, 이게 마지막 늑골, 갈비뼈를 갖다가 한없이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숨을 뱉어야 된대요. 끝까지 뱉어버려요. 그러면 항상 기움이 생기는 것은 배 하단부에서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찌그러졌던 폐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생활을 해주시는 것도 조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해라. 신체 하부를 갖다가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운동해라. 신체 하부 운동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체온은 올라가야 돼요. 체온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요, 내 체온이 인체 면역력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내 체온을 평균 체온보다도 1도 정도만 올려봐라. 한국인들은 과거 30년 전에 비해서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 평균 체온이 1도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그럼 무작정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한 달 정도 좌욕을 했는데 체온이 엄청나게 올라갔겠네요 라고들 말씀하시는데 학계 발표를 보면요. 하루도 빼지 않고 365를 꾸준하게 매일같이 좌욕을 하면요. 평균 0.8도에서 1도 정도가 상승을 한다라고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1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더블S를 드시면요. 그 내 인체 자체가 흡수하는 흡수 속도 자체, 흡수량 자체가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런 발표를 해라는 것이요. 1도 올라가면요. 인체 면역력 자체가 5배에서 6배 상승합니다. 라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체온 자체가 1도가 떨어지잖아요. 인체 면역력이요. 30%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졌을 적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대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어깨가 그만큼 묵직해진답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감이 오고 뒷목이 그렇게 무거워진대요. 이게 바로 체온이 떨어졌을 적에 내가 느낄 수 있는 체감이랍니다. 이 부분에 그만큼 우리가 온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늘 내 몸을 따뜻하게 하되 인체 하부의 온도를 올리는데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체 하부의 온도를 올리는 거는요. 많이 걸으십시오. 많이 걸으셔야 돼요. 꾸준하게 걸으셔야 돼요. 이게 그만큼 좋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가 많이 유행을 하고 이랬을 적에는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유럽이라는 나라에서는 전부 다 비타민 D를 많이 먹이라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논문상에도 나왔었고 뉴스상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비타민 D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햇빛에 자외선에 내 몸을 노출을 시킴으로써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비타민 D가 그만큼 소중한 거잖아요. 물론 재료는 있어줘야 돼요. 이 재료가 뭔지는 아시죠? 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이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내 몸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얘가 햇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호르몬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호르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게 우리가 겨울철에 햇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담벼락 밑에 팔짱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면 괜찮은데 그냥 내 앞에서 나한테 말을 거세요. 햇빛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나는 그분 얘기보다는 빨리 그분이 지나가기를 바라잖아요. 왜? 햇살을 빨리 받고 싶어요. 이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행복하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가 세로토닌의 그 영향력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얘는 햇빛이 있을 적에 가동을 해요. 근데 얘가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재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얘가 바로 뭐냐면 멜라토닌이란 말이에요. 이 멜라토닌이 보편적으로 수면 호르몬이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요. 그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내한테 제공을 해요. 스트레스를 흡수를 해줘요. 내가 하루 왼종일 받아놨던 스트레스를요. 얘가 전부 다 흡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식 호르몬을 조절을 해요. 생식 호르몬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곰이 겨울잠을 잘 적에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소변 보고 다시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에 문제가 있고 신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요. 주무시다가 간혹 나오셔가지고 소변을 몇 차례 보고 들어가시죠. 이거는 전부 다 생식 호르몬 조절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립선 비대하고 연관성이 큽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세로토닌, 나아가서는 멜라토닌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는 불면증 때문에 애를 먹겠어. 이게 불면증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거 힘든 일을 한번 해봐라. 공사장에 가서 내가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있는데 공사장에서 힘든 짐을 지고 하루 왼종일 일을 한번 해봐. 그럼 집에 가서 잠이 안 올까? 힘든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잠이 잘 오는 것이 아니고 낮 시간 동안에 충분한 햇빛을 쬐는 거죠. 햇빛을 쬐면요. 내 몸속에는요. 한없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져요. 이 세로토닌을 매개체로 해서 야간에는요.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안에서 많은 생활을 하시고 활동 범주가 좁아지고 요즘과 같은 시절이 그렇잖아요. 언제 코로나19가 끝나나 언제 끝나나 이것만 생각했으면요. 내 몸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울증이 동반이 되고 이래요. 그래서 해바라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으로 들어갔을 적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태양을 쬐었을 적에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자연적인 것이 제일 좋아요.
내 몸은요, 자외선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세로토닌이요, 전체 85%가 넘습니다. 나머지 10%에서 15%가 바로 뭐냐 하면 식품으로서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식품 비타민 D가 나와 있잖아요. 이 비타민 D. 이게 전부 버섯에서 추출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갖다가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들을 충족시킨다는 건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 몸은요, 진짜 자외선이 필요합니다. 자외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요, 충분한 빛을 쬐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빛을 쬐니까 20대에는 그렇게 태양 아래서 뛰어도 이게 검버섯이 생기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조금만 햇빛에 내 몸을 노출을 시키니 이 얼굴에 검버섯이 생긴대요. 그 검버섯 때문에 전부 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이게 햇빛 아래에서 나가는 것을 갖다 PP를 하고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검버섯이 생긴다는 것은요, SOD 생산 능력 부족입니다. SOD. 들어보셨죠? 간에서 만들어내는 항산화 효소입니다. 이 항산화 효소 자체가 그만큼 생산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간 기능이 저하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함축시킨다면 노화 진행 중이라는 거죠. 간 기능이 저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검버섯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SOD를 대행할 수 있는 물질이 뭐냐? 이런 걸 갖다가 항산화 효소를 대체시켜 줄 수 있는 물질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라고 그러잖아요. 보편적으로 항산화 미네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SOD하고 대체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셀레늄입니다. 우리 제품에 뭐가 있습니까? 파셀레늄이라는 것이 있죠. 파셀레늄. 이게 SOD 생산 그 자체하고 SOD하고 그만큼 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영양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여유있게 드십시오. 이거 드시고서 기피하시지 말고 그만큼 우리가 태양 아래 내 몸을 노출하셔야 돼요. 우리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비타민 D가 축적이 그만큼 많다고들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니죠. 지금은 오겠습니다. 과거에 태릉 선수촌에서 운동했던 걔네들을 보면요, 운동을 그렇게 하루 왼쪽으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요, 비타민 D 수치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진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자외선 차단제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고 3, 40분 정도는 하루에 필요한 것을 내 몸 자체를 갖다가 태양 아래 한 번씩 오픈을 시키는 것이 건강에 그만큼 좋다라고들 이야기하고, 과거에는 이 비타민 D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로만 나와 있냐 그러면 칼슘 흡수에 대해서만 하는 거로만 나와 있었어요. 얘가 비타민 D를 내가 드시거나 식품 속에 포함된 비타민 D를 갖다가 우리가 드시거나 아니면 태양 아래에서 내 몸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양산을 시키잖아요. 피부 아래층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우리가 비타민 D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면 얘가 어디에 내 몸속에서 대기를 하고 있느냐? 일부는요, 장에, 소장의 끝부분 회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장 그러면 우리가 12지장이 있고 공장이 있고 회장이 있잖아요. 이게 대장하고 밀접한 이 회장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그 회장 부위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칼슘이 거리로 지나가요. 칼슘이 대장 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면요,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칼슘만을 확 잡아 당긴대요. 이게. 그래서 칼슘을 갖다 확 잡아 당기는 그런 역할, 이게 비타민 D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일단 흡수가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 칼슘을 갖다가 뼈라든가 치아 쪽으로 공급을 시켜주고 혈액 쪽으로 공급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공급시켜주는 건 사실상 마그네슘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칼슘 전부 다 받아들이는 그쪽에만 비타민 D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비타민 D의 역할 자체가 엄청나게 심오한 거죠. 요즘 들어서는 항산화 영양소로서 많이 대두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그리고 전립선암의 효과가 크다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 전이를 막아준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연이 내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하루에 뭐 길게도 필요 없어요. 30분에서 40분 정도는요, 조금 해바라기 좀 하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몸 자체가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세포는요, 늘상 재생한단 말이에요. 어떤 세포는 36시간, 어떤 세포는요, 7, 8시간, 어떤 세포는 뭐 뇌세포 같은 경우는 영원히 재생 안 한다 그랬다가 요즘 들어서는 뭐 60년 만에 한 번 재생을 한다라고들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재생 속도가 더디다.
그러면 세포가 재생할 때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백질입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단백질. 이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이 단백질도 콩단백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콩단백을 1순위라고 했습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로 합니다만 세포 재생에는 얘가 더 크게 작용을 한대요. 단백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비타민 C입니다. 두 번째가 비타민 C예요. 단백질. 두 번째가 비타민 C.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세 번째가 미네랄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요. 이거는 제 의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로 대백과 사전에도 나와 있고 뭐 미국에서 조금 유명한 대학입니다. 예일 대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얘가 정상적인 세포 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 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내놨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C, 미네랄,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 우리 제품으로 돌려본다면 역시 프로틴, 단백질이 있을 것이고 비타민 C, 아세로라 C를 드셔도 좋아요. 아세로라 C. 뭐 그것을 따라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세로라 C 그러면 이상민 박사님 생각이 나고 이런데 이게 비타민 C. 미네랄하고 조금 금전적인 이유를 생각을 한다면 이 두 개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게 식물 내재 영양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WX도 너무나 뛰어난 부분이에요. WX 자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세로라를 첨가시켜 드시면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산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예요. 오메가3. 근데 이 오메가3 외에 이건 오메가3개고 6개가 우리 제품 속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GLA 브랜드가 나와 있는데 GLA 브랜드는 어떤 분들한테서 많이 우리가 드셔야 되느냐 그러면 젊으신 분들, 뭐 여성분들을 국한시켜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생리 중인 여성,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사성 질환, 뭐 성인병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성인병하고 조금 동떨어진 관계에 놓여가 계신 분들은 뭐 불포화 지방산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성의 경우에 폐경기 이후 여성 이런 분들 대사성 질환이 조금 염려되시는 분들 됐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GLA 브랜드가 필연적으로 들어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세포 재생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 분들입니다. 영양소분인데 우리가 이 단백질 하나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왜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느냐 이 단백질을 공부하다 보면요 장 건강하고 단백질하고 또 이게 밀접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장 건강 이 부분하고 단백질하고 밀접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미노산 자체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 비필수 우리가 아미노산이 있다라고들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 필수 아미노산 8가지는요 올 세팅이 되지 않으면 인체 자체가 운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이런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메티오닌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티오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얘는요 원래 얘 성격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얘는요 모낭 건강, 모낭 아십니까? 이 모낭 건강, 손톱, 발톱 건강 뭐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황 아시죠? 비타민 B12를 만들어내는 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황입니다. 요즘 많이 부각하고 있죠? 이게 황. 우리 제품 속에서 왜 이런 거 울금 만들어내는 MSM 들어보셨죠? 또 황. 예, 얘 만들어내는데 전부 다 운반체입니다. 황운반. 얘기도 관여합니다. 그리고 레시틴 들어보셨습니까? 레시틴. 보편적으로 레시틴 그러면 인지질 이 자체로 와닿게 되고 인지질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고 인지질 그러면 우리 모든 뇌세포의 30% 이상이 전부 다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레시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시틴 어디에서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간에서 만들어내는데 레시틴을 만들어내는데 동요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간에서 만들어내는데 누가 하느냐 그러면 메티오닌이 아닙니다. 메티오닌. 그리고 우리 프로틴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이 되어라고들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바로 얘의 역할이 큽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갖다가 낮춰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메티오닌입니다. 근데 이 메티오닌이요 내가 내 몸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비타민 B군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얘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비타민 B군의 도움을 받는데 그 중에서 총대장이 있습니다. 총대장이 뭐냐 그러면 B6라는 거예요. 피리독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얘가 대장입니다. 얘의 역할에 의해서 얘가요
조금이나마 뭐로 바뀌느냐 하면 시스테인이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얘가 무슨 물질로 바뀐다고요? 시스테인이라는 물질로 바뀌어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부가 이렇게 바뀌어요. 일부가. 얘는요. 우리는 옛날에 얘들에 대한 모든 기능을 갖다가 알지 못할 적에는 내인체 납이 중독이 됐어요. 납이라는 것은요. 내 몸속에 한번 중독이 되면요. 축적만 되지 배출은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납을 갖다가 체외로 배출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얘가 바로 비타민 C거든요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를 다 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아주 입증이 됐죠. 이 시스템이라는 물질 자체가 내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수원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얘가 들어가야 돼요. 얘가 들어가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 시스템 자체가요, 또 일부가 또 전환이 돼요. 이 전환, 우리가 전부체다라고들 표현을 많이 하는데 쉬운 말로 재료예요. 얘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매개체에서 만들어내는 물질. 이 물질이 있는데 오늘 저녁을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녁을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저녁은 못 드셨더라도 뭐 점심은 드셨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깔끔을 떨고 진짜 유기농 음식을 먹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내가 먹은 음식물 속에 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먹은 음식물 속에 화학물질이 있죠. 비료 성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이라면 50년을 먹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은요 아무런 문제점을 유발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씩 나빠진다는 것은 스스로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떤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게 바로요 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 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뭐냐면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이에요.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나는 늘상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요 얘가 다 잡아줘요. 우리 집에 있는 애들요 우리 얘는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성장기에 있는 애들 키를 키우는 애도 얘가 관여를 해요. 그리고 장세포 있죠. 장세포는 36시간이면 올 교차가 일어나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는데 36시간이면요 올 교차가 일어난다. 이 교차가 일어나는데 장세포 재생에 얘가 전반적으로 관여를 다해요. 됐습니까? 얘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을 갖다가 얘가 전부 다 해독시켜주는 그런 역할, 스트레스를 흡수시켜주는 역할, 장세포 재생에 관여하는 역할, 성장기에는 애기들 전부 다 성장에 관여하는 역할, 이게 전부 다 글루타치온이에요. 근데 이 글루타치온이요, 이 매개체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메티오닌입니다. 메티오닌. 이거예요. 그래서 단백질만큼은 양질의 단백질을 드십시오. 내가 얘기하면서 김밥 한 줄을 먹었어요. 김밥 한 줄을 먹었는데 김밥 종류가 이걸 어떻게 뭐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500원짜리 김밥도 있을 수가 있고 그 1,500원짜리가 무조건 나쁘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김밥 한 줄가 6,000원짜리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김밥 한 줄을 드시더라도 조금은 퀄리티가 높은 김밥을 드실 필요가 있는 거죠. 단백질 자체가 양질의 단백질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단백질 얘가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서 이만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정상적인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메티오닌의 대사장애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메티오닌의 대사장. 그럼 정상적인 대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요. 우리는 이 단어를 들어는 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호모시스템이라는 물질이에요. 호모시스템. AP에 가셔가지고 비타민 B 플러스나 이스터비라든가 이런 걸 한 통을 구입을 해보십시오. 그걸로 하시면요. 거기에 한 껍질을 삐껴보세요. 삐껴보시면 전부 다 각자의 영양소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비타민 B 플러스 호수를 보면요. 껍질을 삐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비타민 B6, 비타민 B12, 엽산, 그 파트를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요. 호모시스텐을 감소시키고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껍질을 삐껴보시면 엽산, 호모시스텐을 감소시킨다라고 일어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들어봤어요. 근데 이 호모시스텐이 뭐예요? 이게 메티오닌의 대사창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걔가 뭐냐? 호모시스텐은 도대체 뭐냐? 얘는요, 내 전신에 흐르는 모든 혈관을요, 순간적으로 전부 수축을 다 시켜버려요. 수축을 다 시켜버리고, 이 수축만 시키면 또 괜찮아요.
두 번째는요, 거기다가 헤파린의 작동을 갖다가 둔화시켜요. 헤파린 들어보셨습니까? 간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간에는요, 어느 위치에서는 피가 정상적으로 굳지 않고 흐르게 만들어지는 물질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헤파린이라는 물질이에요. 어느 장소에서는요, 피가 딱 굳어져야 돼요. 이 물질도 만들어내요. 이 물질이 바로 프로토론민이라는 물질이에요. 프로토론민. 이 물질을 간에서 다 만들어내요. 우리 몸은 진짜 과학적이잖아요. 어느 부위에서는 피가 굳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시키고, 어느 위치에서는 또 피가 빨리 굳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시키고, 만약에 내 몸을 구성하는 이 기계 자체가 오작동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늘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늘상 우리는 겪다 보니까 내가 나를 갖다 고마움을 몰라요. 만약에 내가 한번 오작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런 헤파린이라는 물질도 여기서 합니다. 이 물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하는 그 역할 자체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면요. 진짜로 중요한 물질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결국은 혈전을 양상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헤파린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 결국은 전부 다가 호모시스텐의 역할이에요. 호모시스텐. 혈관 수축도 모질해서 혈전을 갖다 혈액 찌꺼기를 양산시키고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제일 위험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혈관 수축과 더불어서 우리가 혈전 생성입니다. 혈전 생성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호모시스텐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메티오닌의 대사장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아시겠나요? 이런 부분. 그러면 메티오닌 대사장애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B12나 엽산이라든가 뭐 이런 비타민 B군을 갖다가 많이들 섭취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 몸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유산에 의해서 많이들 만들어집니다만은 아무래도 내 장 속에 유익균이 많은지조차도 모르겠고 늘상 나는 장이 차고 장이 차잖아요. 그리고 설사를 하고 나면요 유익균이 싹 없어져 버려요. 설사를 한번 하고 나면 유익균 자체가 싹 없어져 버려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정상적인 유산이 만들어질 리가 없고 이 정상적인 유산이 이 대사산물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요 비타민 B군 합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아가면요 단백질 대사장애가 우리가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학자분들이 무슨 병을 하느냐면 사람은요 굶어서 생기는 병보다는 먹어서 생기는 병이 더 많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결국은 우리 몸속에 모든 병을 야기시키는 건 뭐냐면 노폐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폐물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노폐물이 뭐라고요? 단백질 노폐물이에요. 그래서 콩단백이 좋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물론 우리가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만 시중에서 놔두고 있는 콩단백, 저렴한 콩단백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요 우리 소비자분들은 모르세요. 유선자 변이콩으로 만들어내는 단백질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우리 유기농에 의해서 재배하는 우리 콩단백하고는 조금 개념적으로 차이가 많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부도 조금만 한 번씩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해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라. 그 다음에 비타민 C하고 미네랄하고 묶어가지고 더블에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혹 이 더블에스를 드실 적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무작정 더블에스가 이건 최고의 제품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갖다가 빠뜨리지 말고 꼭 먹어 그러는데 꼭 주의하실 분들은 뭐냐면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장 기능이 극도로 저하신 분이나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 그리고 소아애들한테는요 고량의 단백질 섭취라든가 식물 영양소 얘들이 들어가면 조금 소화장애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 내재 영양소 아시죠? 신기능 저하를 가지고 계신 분들, 신기능 저하,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령화, 연로하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부전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소아애들, 어린 애들한테는요, 이 단백질이라도 과량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참고를 하시고, 아시겠어요? 더블엑스를 먹기 전에는 괜찮은데, 더블엑스를 먹고 나니까 소화가 잘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요,
반드시 신부전을 갖고 계시니까 뭐 당뇨도 신부전입니다. 당뇨도 신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든가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소화기능이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식물 영양소가 조금 소화장애를 유발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참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두 정씩 들어가서 가는 것을 갖다가 뭐 한 장씩도 우리가 권유를 할 수가 있고 처음에는 우리가 식물 영양소를 조금 빼고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개인적인 아량이 필요한 거니까 조금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메가3는요 징크하고는 개념 자체가 조금은 틀립니다. 징크 M하고는 개념 자체가 틀리는데 어떤 면에서 징크 M은 조금 기능성 식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메가3하고 징크 M을 갖다가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우리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혈전 생성을 억제시키고 들어보셨죠? 혈전 생성을 억제시키고 뭐 이런 부분, 혈관 확장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비슷합니다만 오메가3는요 세포막의 구성성분입니다. 세포막의 구성성분 아시겠어요?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소비자분들을 접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안 먹고도 살아는 거야. 안 먹고도 살아는 거야. 네, 안 먹고도 살아는 거야. 뭐 한 개 덜 먹기도 쓰니 제가 만난 소비자 중에서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두피가 가려워서 미치겠대요. 머리가 가려워서. 근데 저희들한테 홈미팅을 하면 전부 다 우리가 만약에 밴드 전부 휴대폰을 이렇게 동영상으로서 좀 쭉 이렇게 켜놔놓고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들어보면요 단백질이 부족해도요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비타민이 부족해도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미네랄이 부족해도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오메가가 부족해도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육식 쪽에 세포가 재생될 적에 내 몸 자체에서는요 무엇이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다 소비자분을 만나다 보면요 단백질을 먹고 나니까 두피가 깨끗해졌어. 가려움이 싹 없어졌어. 그러면 이게 또 소문이 나요. 야 두피가 가려우면 프로틴이라. 또 어떤 분들은요 오메가를 먹고 나니까요 가려움이 없어졌대요. 그러면 그때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오메가를 얘기했었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를 먹고 나면 또 가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그걸 그대로 따라해봤어요. 따라해보니까 오메가를 먹고 나니까 가려움이 없어졌다? 나는 계속 가려운데?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그분한테는 이게 아니에요. 세포를 만들어내는 데는 얘들이 전부 다 연합점수를 줘요. 근데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족분으로 인해서 내 몸에 이상 기류가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맞는 세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은요, 우리가 라이프 컨설턴트가 되어야 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이 세포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프로틴, 좀 더 우리가 이 단백질 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속에 필요한 만큼 비타민 B군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세세하게 잘 모르니까 염려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우리 스스로에도 B군이 충분하게 들어있습니다만 나는 좀 더 프로틴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B군도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B군도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브렉스와 더불어서 기본이 바로 뭐라고요? 오메가3다. 오메가3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 이게 이제 기본 매뉴얼이에요. 이 기본 매뉴얼에다가 뭐 만나시는 분들마다 그런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나는 요즘 들어서 골밀도가 떨어졌어. 그러면요 칼맥티가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감기능이 그만큼 저하가 돼서 그럼 밀크시슬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이 기본으로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WS만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진짜로 많다. 그분한테 프로틴이 들어가가지고 100% 다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그분한테는 예를 들어서 불포화 지방산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세세하게 다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기본으로 해서 이 제품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로나19 자체가 내가 걸린다 안 걸린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가 평상시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 뭐 걸리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전부 다 입을 통해서 비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킨십을 통해서 터치를 통해서 이거 전부 다 감염이 돼요. 근데 이번에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내 손에 묻는 코로나 예를 들어서 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손에 묻었다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생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5분에서 10분 정도. 근데 우리가 5분에서 이 10분 안에요.
내 얼굴의 입이라든가 내 눈에 손이 간다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고, 이게 보편적으로 얘가 기생을 가장 오래 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쇠붙이 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철에 코로나 바이러스 19 자체, 코로나 19가 이게 거기에는 붙으면요 보편적으로 12시간 이상 성장을 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마스크를 하는 것도 내 자체의 건강을 위함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이유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손 씻기 자주 하시고, 선에 감염이 되시더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인체가 면역력이 충분히 구비가 되어 있다면요 회복하는 시간이 그만큼 빠르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